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대주제는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이 강달러 정말 뉴노멀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미칠 또 파급 영향은 무엇일까? 그 부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환시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백석현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의 세 번째 출연이십니다.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를 한번 해드렸으면 좋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신한은행 S&T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라고 합니다. 전문 분야는 환율이고요. 1월달에 환율이 이제 1,500원 가까이 가던 국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연락도 많이 오고 바빴는데 최근에는 1,450원 살짝 넘는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그나마 조금 전화가 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항상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시장이든 이 정점을 통과하고 뭐 그럴 때 이제 관심이 주목돼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금값도 연일 최고점을 갱신한다. 그럴 때 관심이 주목돼요. 그렇죠. 근데 과거 같으면 1,450원이다. 예를 들어서 1,300원에서 1,450원으로 오르는 구간이었으면 지금도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1,500원대를 경험하고 1,450원대로 내려오는 경로니까 같은 1,350원도 내려가는 구간에서의 환율과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환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강달러 뉴노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오버슈팅도 했다가 또 반대로 되돌림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화가 과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3% 조금 넘게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 물론 지금 관세가 여전히 그 외환시장을 지배하는 변수이긴 한데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강달러 뉴노멀을 기본 전제로는 좀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1,300원대 이상에서 혹은 뭐 1,400원대에서 맴돌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장기적으로는. 숫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예. 어쨌든 길게 볼수록 저는 경로 자체가 계속 예. 조금씩 올라가는 경로다. 오히려 보고 1,450원대에서 뭐 1,500원이나 이런 때로 뉴노멀화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 봐요. 예, 전제는 길게 보면 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1,500원대 머문다. 뭐 이런 느낌이시네요. 그러니까 더 올해는 치고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올해는 그렇게까지 높게 보진 않고요. 네. 아까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과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달러가 과대평가돼 있다. 현재는 다만 한국 경제나 뭐 글로벌 경제 이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과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치 환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원화 약세가 조금 더 물론 달러 강세와 동반되겠죠. 네.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큰 틀에서는 저도 좀 비유는 비슷합니다만 이제 강달러 뉴노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강달러 뉴노멀이지만 약 1,400원 초반대, 1,350원대를 향해서 다소 하향 안정화된다. 다만 여전히 강달러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의 뷰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달러 장기화를 보고 있고 뉴노멀이다라고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제가 지금 박사님의 말씀 속에 가장 그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던 그 한 문장은 이 달러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이십니다. 예. 어떤 근거로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단순한데요. 그 제가 그 현재 적정 환율을 추정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상으로는 그게 그래도 과거의 설명력이나 그리고 과거 시점에 실제 특정 시점의 과거로 봤을 때 미래에 대해 설명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포워드 테스팅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나름 저는 그 모델을 신뢰하고 있는데 네. 그 모델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과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뭐 한미 금리 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 기준금리 차가 아니라 국채금리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인 주가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상대적인 주가, 사실 미국 주식이 뭐 올해는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몇 년간 계속 미국 주식은 거의 날아가듯이 왔었고, 코스피는 몇 년 동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도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 뭐 미국 주가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주가, 사실 독일 주가도 사상 최고치 경신했었고, 인도도 그렇고, 글로벌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갈 때 한국에만 안 들어오거나 덜 들어오거나 뭐 어쩔 땐 빠지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 물량 자체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어쨌든 그게 이제 모델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8개, 9개 종합적인 변수를 반영을 해보면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달러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물론 말씀 속에서 제가 그 적정 환율을 이제 구두로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의 적정 환율이 만약에 1,400원이다 혹은 뭐 1,350원이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는데,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50원 정도가 되니까 과대평가되어 있고 그 균형점을 향해 찾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논조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러면 특히 이 중에서도 글로벌 자금이 한국만 피해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대주제를 놓고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도 있고, 또 한국인으로서, 그죠? 국민으로서 참 이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이 되고 그것이 또 경제의 선순환을 야기하는 이런 동력이 또 되니까 그런 모습들도 또 안타까워하는데, 자, 그러면 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또 한미 금리 차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금리 인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뭐 중단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금리 인하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이제 뭐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 시각이라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여력은 있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금리 인하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예. 중단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한다. 그리고 많이 해봐야 지금 4.5%의 기준금리에서 4.25% 정도로 한 번 정도의 인하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 장담할 수 없는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인데, 그렇죠? 미국의 거시 경제는 너무나 탄탄하고, 너무나 탄탄하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 또 가계의 소비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또 안 잡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경기는 탄탄하고 물가는 아직 역행하잖아요. CPI든 PC든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여정 속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예 조성이 안 되는 거죠, 현재. 그러면 그 금리 인하 장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배경은 바로 인플레에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이고요.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그 CPI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네. 이번에는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올랐다. 뭐 이번에는 뭐 호텔 숙박비 때문에 올랐다. 아니면 뭐 석유 가격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계속 일시적인 요인들을 지목을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 이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인플레이션 상승의 배경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뿐이지 네.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게 사실 이게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한 달만 봤을 때는 이 변수는 일시적인 변수니까 다음번엔 영향을 안 미치겠지. 물론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다음 달이 되면 또 다른 게 나타나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계속 경제 어딘가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2%를 향해서 내려간다고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줄어든 상황이고 박사님도 미국 금리 인하 끝났다. 기대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일단 끝났다라고 예,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 한 번의 여력은 남아 있다 네, 네. 보고 있는데 다만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전망은 이제 한 번 혹은 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전망은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럼 또 이렇게 되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 3월, 4월, 5월 정도가 됐을 때 미국 물가 상승률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본다면 예를 들어 CPI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3.2, 3.2를 기록하다가 한 번 3.1% 떨어지고 다시 3.2로 올랐는데 이 CPI 근원 CPI 관점에서 이게 3.2에서 만약에 3.0을 언더로 밑도는 구간 그러면 이제 헤드라인 PC나 근원 PC 같은 경우도 2%를 상당히 가깝게 떨어지는 구간이 찾아온다면 지금은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었다가 다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집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그렇겠죠. 네. 사실 연준도 경로를 미리 정해 놓은 건 아니니까 그런 경로를 가게 된다면 당연히 연준도 금리 인하를 그렇죠.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한미 금리 차 관점에서 미국의 현재로서는 나오는 데이터가 그리고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파월이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신중해야 된다. 신중론이 좀 팽배해지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을 어떤 식으로 단행할 것이라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그 내수가 좀 부진한 상황이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한국은행이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긴 쉬운데요. 네, 문제는 이제 한국의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사업자들의 대출이 너무 많고 네, 전반적인 가계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든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1월 달에는 외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 시각도 재정에서 조금 역할을 해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거나 한 번 내리는 상황이라면 한국은행도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되게 재밌게도 KDI 입장에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반대로 금리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인 거야. 저는 느낌이 우리나라의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다소 상대 정책에 대해서 좀 떠넘기는 그 역할을, 경기 부양의 책임을.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환율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변수고, 가뜩이나 이 1,450원대에서 맴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외환 시장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국민연금과 통화수업까지 체결해 가면서 뭐 여러 가지 구두적인 또 혹은 실질적인 개입까지 해 나가면서 환율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방어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에 마음이 없는데 한국은행만 먼저 금리 인하를 했다가 이 외환 시장이 더 불안하게 전개될까 걱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 부양도 중요하고 외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 건전성은 내가 좀 책임이 있고 내수 경기 부양은 좀 재정 정책으로 해라라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네. 같고요. 이게 사실 지난달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도 엔화 약세를 의식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실제로 엔화 약세가 일본의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이제 금리 인하에 좀 장애물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정부 쪽에서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바라긴 하지만, 저는 작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는 동안에 과연 경기 부양 효과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라서, 금리 인하는 뭐 향후 만에 하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을 대비해서라도 네. 이제는 좀 아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네. 작년에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했고 여기서 좀 떠밀려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래서 기존에 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에 좀 깊이 공감하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질문할게요. 제가 뭐 박사님을 이렇게 막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또 한국은행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냥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 높은 금리일 때의 경기 진작과 낮은 금리일 때의 경기 진작, 경기의 선순환, 높은 금리일 때 경기 선순환이 더 야기됩니까? 낮은 금리일 때 경기 선순환이 야기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둘 중에 하나. 정책금리 입장에서는 낮은 게 금리죠. 낫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이 되겠는가 하는 회의론적 관점을 갖고 계신 거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으로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외환 건전성 불안이라든가 혹은 뭐 금융 불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어쨌든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높은 금리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낮은 금리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경기 진작에는 도움이 된다. 물론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가 부양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면 안 되고 금리 인하만으로 만병통치약처럼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지금의 금리는 제약적이고 또 앞에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이나 부채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 취약차주나 이런 계층들도 이미 이자 상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자를 경감해 준다든가 또 신규 투자를 유인한다는 측면에서도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은 어쨌든 실물 경제가 선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나머지 요인들이 우려되는 것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불안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미루는 과정인 거지. 환율 문제가 큰 숙제가 안 된다면 어쨌든 재정 정책도 팔 걷어붙이고 통화 정책도 팔 걷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준다면 지금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국내 취약 차주들의 부채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가지는 금리를 내리면서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금리를 내려도 소비 여력이 크게 증가하는 기대를, 그러니까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 부분 때문에 이미 몇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갈 타이밍. 그래서 1월달에 쉬어갔고 당장 다음 회의 때 바로 인하한다? 그 부분도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인 스탠스를 여쭤보고자 하는데 미국은 이게 결론적으로 미국은 25년 연내 한 번 금리 인하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못하거나 하는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국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구하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후자 쪽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미국보다는 그래도 한 번에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추가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4.5%지 않습니까? 그러면 4.5%에서 그냥 4.5를 유지하거나 4.25%로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하거나 미국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기준금리 3.0%에서 연내에 동결보다는 인하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7호 2.75나 2.5를 보신다는 뜻일까요? 2.75로 7호로 보시는군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금리 인하를 베이스라인으로 보고 계시고 미국은 동결로 좀 베이스라인으로 가깝게 베이스라인 자체는 미국도 한 번에 인하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예. 많은 거죠. 근데 한국은행은 안 할 수도 있진 않다. 하긴 해야 할 그래도 것 인하 같다. 쪽에 가깝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미 금리 차에 대한 기대감, 박사님의 비유가 결과적으로는 격차는 지금보다 좀 벌어지는 흐름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그동안 이제는 조금 격차가 살짝 줄어들었고 한 번 기준금리 변동이라서 기준금리가 다시 확대된다? 그런 쪽에 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네. 환율도 보면 기준금리보다는 국채금리 차와 비교했을 때 더 민감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환율을 볼 때 기준금리보다는 국채금리 뭐 3년물이나 10년물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를 조금 더 보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장기 금리라는 것이 금리도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많이 반영해 주다 보니까 저는 좀 놀랐는데 뉴욕 페드의 GDP 나우캐스트 기준으로 지금 오늘 녹화일 기준 25년 1분기 성장률을 3.2%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을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할 만큼 마치 코끼리 등치가 치타처럼 달리는 모습인 거죠. 근데 한국은 치타 등치인데 코끼리처럼 천천히 달리는 거죠. 코끼리도 빠른가요? 어쨌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등치 큰 나라가 그렇게 높은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 2.89% 수준 연간 그 정도의 GDP 증가율을 유지한다. 그거 참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펀더멘털까지 반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 한미 금리 차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단계 좀 들어가 본다면 지금 25년은 어쩌면 대주제가 이제 관세예요. 예, 이렇게 관세가 가장 많이 코멘트 되는 그런 지점이니까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이 강달러 뉴노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달러 강세를 만든다든가 어떻게 적용된다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관세를 민감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네, 결국 관세를 높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소비자한테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마진이 낮아지거나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을 야기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수출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그 관세를 때려 맞는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위안화가 약세가 되니까 수출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네,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입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도 위안화 약세는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완충 장치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에 중국이 이제 내년도 경제 정책의 골자를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그때 지도부 통해서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위안 달러 환율을 7.5 위안까지 용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논리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고 중국도 관세가 부과됐을 때 이 관세 역풍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그래서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 위안 달러 환율이 7.5 위안까지 간다면 원 달러 환율도 결국 위안화 약세 국면에서는 원화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하게 관세 전쟁의 드라이브를 펼쳐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이미 서구에서는 이런 중국의 행보를 과잉 생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과잉 생산이 아니라 대량 생산이라는 경영 전략이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입장 차에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수출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수출을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위안화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관세 조치에 대한 상쇄 효과를 좀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돌입되면 돌입될수록 달러 강세화를 또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결국 관세가 달러 강세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 결국 관세는 무역 장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나타나는 것처럼 미국이 일단 무역 관세를 통해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중국이 같이 보복으로 높이고 물론 일단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일단 유예를 시키긴 했지만 네, 어쨌든 가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보복 그 조치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게 결국은 한 나라가 무역 상대방의 관세를 강하게 때리면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현실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사실 1920년대 30년대에도 미국이 1920년대는 포드니 메컨버법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관세를 대거 올렸었고 1930년 지나서는 이제 스무톨리 관세법으로 대폭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지금처럼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유럽, 프랑스, 영국을 향해서 그렇게 관세를 때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더 높은 관세로 보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는 글로벌 무역량이 그 당시 한 3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그림은 원달러 환율을 글로벌 무역량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서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 같이 무역 장벽을 높이면 글로벌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 장벽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이런 논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무역량 관점에서도 달러 강세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에, 그러니까 소위 달러 강세의 뉴노멀.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쵸.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글로벌 무역량 감소에 민감한 통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요 말씀 속에서 저희가 이제 또 토론이니까 제 의견을 좀 섞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강달러가 뉴노멀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충분히 나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고 25년을 불확실성의 해라고 세계 주요 경제 기구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 배경도 역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야기되니까 이렇게 불확실하다라고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아무래도 안전자산 성격인 달러 선호 현상이 야기될 수 있고 그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달러 강세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경로로서도 달러 강세 장기화를 좀 그림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반대의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있느냐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교역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돌입하면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감소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관세율이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던 이 1920년대나 올라가는 구간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역량이 감소하니까 기업들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리고 고용도 부정적으로 전개되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도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5년, 26년, 29년까지의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GDP 대비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분모를 GDP로 놓고 분자를 세계 교역량으로 놓고 본다면 그 비중이 떨어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본다면 글로벌리 인플레 압력이 작용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디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까 말씀 속에 관세 정의를 주셨어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면 그 물건 가격이 비싸져서 수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장벽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는 이유는 그 나라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조치인 거죠. 근데 그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그런 영역들은
주로 생필품이 아니라 대체재가 있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중국이 아닌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취해주고요.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하겠다라는 그 취임사 때 했던 그 첫 번째 정책 의제 그것에 부합하게 움직이는데 관세를 도입하는 게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그 관세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가 이 인플레이션을 감축시켜야만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뭐 차곡차곡 인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때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금리는 파월이 결정하지만 금리를 결정할 만한 여건인 물가는 트럼프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금리 인하론자인데 또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로 목표했는데 그 방향성은 어쨌든 물가 안정을 야기해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다 라고 그림 그리고 있는데 관세 전쟁이 이것에 방해가 되게 한다면 트럼프는 그것을 중간에라도 멈추어 세우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관세는 첫 번째 중국을 제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함이지 물가를 자극하는데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중간에라도 멈춰 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저 네. 그 부분에 저도 강하게 공감하는데요. 네. 특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관세는 협상 카드라는 걸 알고 있고 네. 결국 미국에 다 미국 와서 생산해라, 미국에 네. 공장 지어라, 네. 미국에 돈 싸들고 들어와라. 그래서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관세를 매긴다는 것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심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에 갖추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급망 뭐 어느 나라든지 뭐 TSMC든 삼성전자든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하면 얼마든지 관세는 양보해 줄 수 있는 카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 다른 쪽에서 관세를 양보를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뭐 얼마든지 미국이 원하는 다른 것, 그러니까 미국 내 일자리를 결국 그게 이제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게 해주는 거고 그게 결국 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진짜 원하는 부분들을 돈 싸들고 미국 일본처럼 니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러면 미국도 얼마든지 이제 관세를 양보해 줄 수 있는 카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뭐 파월도 이미 FOMC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했고 상하원 의원 청문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관세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는 불확실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인플레를 자극한다라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관세 정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인플레를 정말 자극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둔화시켜 나갈지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니까 세계 주요 기관들이 각국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요. 그 얘기는 곧 단적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둔화시킨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잡으면 어떨까요?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가 거의 중단될 수도 있고 한 번 인하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스탠스를 보고 있지만 만에 하나 정말 관세 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인플레를 야기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이 그 목표 물가에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을 본다면 또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면 어떨까요? 예, 뭐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가능한 시나리오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도 네. 결국 지금 미국의 정책이 미국으로
돈 싸들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장 돌리고 미국에 일자리 만들라 제조업 그러니까 결국 산업 기반을 다시 미국에 다 만들겠다 이런 건데 결국 그러면 다른 데는 인플레이션이 내려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내리기 어려운 환경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전망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많이 내리기 어려울 것 같고 금리도 많이 내리기 힘들 것 같다라고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의견 좋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첨언을 좀 드려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그 경로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잖아요. 수요 견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요 견인도 있겠지만 두 가지 경로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으로 돈의 쏠림이 있고 기업들의 이전이 있고 고용이 탄탄하게 전개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려나간다라는 구조는 또 공급 과잉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요인들도 또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그래서 22년에 인플레이션이 야기된 그 현상을 놓고 이 2020년, 21년 동안 뭐 굉장히 공격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22년 연초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제재로 인해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대대적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원자재 가격 다 치솟았잖아요. 그게 반영된 물가라고 본다면 또 공급발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근데 어쨌든 이 관세는 작용 반작용 효과가 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경과를 좀 지켜보시고 정말 관세가 뭐 인플레 대재앙이죠. 인플레의 대재앙을 몰고 올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것에 따라서 또 금리 결정 스탠스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 면에서도 관세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금리 결정이라는 관점에서도 관세를 예의주시해야 되고 또 주로 커버를 많이 하고 계시는 외환시장 관점에서도 그 어떤 관점에서도 이 관세의 시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계화도 외환시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보는데요. 네,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그때는 환율이 계속 그때 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기만 했거든요. 5년 동안 환율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환율은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강해졌을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르냐?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두 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제 세계화고 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딱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 20년 전에는 세계화가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라서 네.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해서 중국이 이제 세계 공장이 되던 시기였고 그리고 세계화 과정에서 선진국의 기업들이 원가 절감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면서 계속 신흥국의 낮은 인건비, 낮은 지대를 누리면서 낮은 원가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 제품이 전 세계로 쏟아져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계화가 절정이었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TSMC도 예전에 TSMC 회장인가 CEO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대만에서 지으면 훨씬
원가가 싸게 들 걸 미국에 공장 짓게 되면서 훨씬 원가가 많이 들게 생겼다.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싼 노동력, 싼 전기요금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미국에서 비싼 노동력, 비싼 전기요금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서 원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결국 전 세계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세계화는 결국 신흥국으로 계속 공장이 가면서 신흥국 경제가 다 같이 좋아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으로만 자본이 갈 필요가 없이 이제 신흥국에서 경제가 다 같이 살아나니까 글로벌 자본이 신흥국으로도 분명히 많이 들어갈 자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의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네. 근데 지금은 그 자본들이 신흥국으로 물론 지금도 가는 것들은 있죠. 뭐 인도나 가는 곳들은 있지만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게 지금 자본이 미국으로 가면서 직접 투자 FDI뿐만 아니라 뭐 간접 투자, 주식 자본, 뭐 채권 자본 다 미국으로 워낙 많이 그동안 쏟아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탈세계화 과정에서 달러 강세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중간재 수출,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에 의존을 많이 했었고 한국의 기술 우위가 이제 중국과 결국 상부상조하는 관계였던 반면에 지금은 중국이 성장할수록 한국이 시장을 중국한테 다 뺏기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계속 후퇴하면서 한국의 수출도 상대적으로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수출 절대 금액 자체는 작년에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만 대비 한국 수출, 중국 대비 한국 수출 그래프를 그리면 네. 상대 그래프를 그리면 중국 대비 수출은 최근 20년간 계속 감소하면서 이제 중국 수출액이 한 5분의 1도 안 됩니다. 한국의 수출이. 대만 대비 수출은 아직은 한국이 더 많긴 하지만 문제는 5년 전에 비하면 대만 대비 한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기울기는 중국보다 더 가파르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이나 중국의 기술력에 계속 밀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결국 원화 약세가 좀 장기적으로 이게 기술력이 새로운 뭐 모멘텀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이 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 원화 약세가 장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아까 달러 강세 뉴노멀에 동의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정리해 본다면 이제 세계화가 달러 강세를 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무역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입장에서는 더 밀려나가면서 원화 약세를 또 야기한다. 또 달러와 원화를 이제 같이 통칭하면 그게 이제 강달러 뉴노멀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미국의 성장률 기대치 자체가 2%를 훌쩍 넘습니다. 2.5 이상입니다. 2.78. 근데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계속 1%대로 내려오는 입장이고 굉장히 단순한 산술 계산을 해보면 기저효과를 상쇄시키는 이렇게도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0.71%예요. 근데 21년은 4%로 반등합니다만 이거는 기저효과죠. 근데 이 4%와 0.7%를 조정하면 그리고 조정하고 또 22년, 23년, 24년, 25년 성장률을 나열하면 23년이 1.4, 24년이 2.0이었어요. 그리고 25년 성장률 KDI 전망이 최근치니까 1.6%입니다. 그럼 이거 그냥 근 팬데믹부터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성장률을 평균하면 1%대인 거예요. 1%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냥 기저효과를 상쇄하는 그냥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1%대로 내려오고 미국은 2.89%를 유지하니 기본적으로 그 나라 통화의 가치는 그 나라의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을 반영해 주는데 원화 약세화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일단 듭니다. 예, 어쨌든 그 말씀 속에 말씀하셔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잠재 성장률을 그렇죠.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30년치 전망치를 내는데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0년 뒤 전망치도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네. 30년 뒤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도 1.7, 1.8% 정도 그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한국은 이제는 한국은행은 2%라고 추정을 하지만 사실 2% 아래로 내려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 블룸버그 전망치는 30년 뒤에 한국의 그 잠재 성장률이 0.1%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로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서 성장하면 그게 이제 과열되는 것인데 네. 어쨌든 장기적으로 한국의 거시경제 성장 펀더멘털은 제로 성장을 향해서 가고 있고 미국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성장률 차이가 금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더 높아진 한미 금리 역전이 이게 새로운 뉴노멀이다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게 역전될 가능성은 있냐? 이 부분이 전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려면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러니까 돈 버는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하면서 돈 버는 인구가 많아져야 이분들이 소비하면서 결국 그 수입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고용하고 이게 선순환이 이어질 텐데 인구 자체가 계속 줄어드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라도 높아져야 되는데 결국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게 기술 혁신이잖아요. 근데 기술 혁신을 지금 주도하는 것도 미국 그리고 중국 상대적으로 한국은 뒤처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생산성 측면에서도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이 뉴노멀이고 금리 차 그리고 성장률이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뭐 7, 80년대 고성장할 때 그때 뭐 14% 성장도 했었거든요. 14.9%인가요, 정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상 고성장 국가가 고금리 국가고 그죠? 상대적으로 저성장 국가가 저물가 저금리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금리가 어떻게 미국이 더 높냐, 한국 금리가 어떻게 더 낮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더 고성장하고 미국 경제가 더 고물가고 미국 경제가 더 고금리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체제인 거고 이 양국의 이런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 격차가. 그러니까 금리 차도 뉴노멀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성장 격차도 뉴노멀인 거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달러 강세가 뉴노멀인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금융위기급의 뭔가 뒤틀림이 있어서 한번 금리 차가 또 뒤집어지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현재로서는 원화 약세, 달러 강세를 기본으로 들여다볼 수 있겠다라고 펀더멘털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0%로 성장률이 수렴하고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좀 귀가 쫑긋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미 저도
OECD 전망이나 여러 전망치를 공유해 드렸는데 잠재 성장률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더 떨어지진 않는 모습이죠. 1%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뭐 과거에 뭐 8, 9, 7, 6, 5, 4 지금 2%마저 깨져서 1%로 내려왔고 또 2050년까지 본다면 뭐 0%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것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아마 상당 부분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강달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국민연금도 어쨌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적어도 스파이크 찍는 원달러 환율이 스파이크를 찍으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 그러니까 특히 2024년 12월 이후로 그런 원달러 환율의 스파이크를 찍으면서 뭐 강한 기조를 보일 때마다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또 최근 외환 보유액도 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불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이 이러다가 강달러가 지속되면 외환 보유액이 더 줄어들고 그럼 외환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환율이 계속 뭐 들쭉날쭉 뭐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이걸 국면을 반복할 수 있잖아요. 네. 외환 보유고는 환율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또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환율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면 외환 보유고는 계속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단순한 접근이고요. 환율이 이렇게 등락하는 구간마다 충분히 보충할 여력은 생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너무 강달러 뉴노멀 이 얘기에만 집중하실까봐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환율이 하락할 여지는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국면에서는 또 외환 보유고를 이제 벌충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셨던 표현과 제가 제 언어로 표현했던 부분이 같이 만나는 게 그러니까 스파이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때 네. 그때 좀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행보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추세적으로 외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그런 접근. 그래서 외환 시장에 뭐 직간접적으로 관여는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환 보유액이 뭐 절대적으로 줄어들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환 위기 오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걸 돌려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환 위기 오는 건 아니지만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은 불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국면에서 불안한 건 사실이죠. 첫 번째. 그리고 외환 건전성이 더 외환 건전성의 레벨을 따져보면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외환 건전성이 어쨌든 다소 취약해짐에도 불구하고 이 스파이크 찍는 강달러 현상에 일시적 강달러 현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보예요. 근데 이렇게 개입하는 행보가 언제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가장 부정적으로는 이런 외환 시장의 불안이 계속 야기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더 외환 건전성이 취약한 구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야 뭐 국내 정치 이슈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혼자 많이 뛰는 구간도 있었지만 네. 최근 몇 년간의 달러 강세 국면은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화가 모든 통화에 상승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달러 강세의 이 큰 물결을 거슬러서 외환 보유액을 털면서 외환 개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를 털어봤자 달러화가 모든 통화에 올라가는 이 강한 추세에서는 달러화가 외환 보유고 털어서 찍어 누른다고
쉽게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까지는 외환 보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그러니까 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던 것이, 이게 한국의 고유한 굉장히 큰 위험이 있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국면에서 이제 달러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이걸 불필요하게 외환 보유고를 써서 이걸 막으려고 하면 그거는 큰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외환 보유고만 소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를 그래도 많이 아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환경이 유지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그 부분에서도 외환 보유고를 쉽게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저는 지금 현재 접근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12월 들어서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좀 점증됐었기 때문에 그게 또 야기한 원화 약세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원달러 환율이 좀 치솟았었고 1월까지는 12월과 1월까지는 그런 스파이크를 찍는 원달러 환율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원화를 사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외환 불안이 더 심화될 수 있었을 테니까. 다만 이제 2월, 3월 들어서는 그래도 이 외환 불안이 국내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환 보유액을 적극적으로 소진해 가면서까지 움직일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주신 의견 감사하고 그럼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그리고 어쨌든 외환 건전성이 더 취약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대응들 또 많은 독자분들이 보실 때 얼마나 불안하길래 그런 조치까지 취하지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조치들이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이 전해질 때마다 환율은 순간적으로 털썩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는. 네, 그래서 분명히 심리적인 효과를 보는 조치들이고, 이제 다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경제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비상 조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환율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좌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 체결이라든가 외환시장 개입은 중장기적으로 이 환율을 기조를 바꾸는 그런 수단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그 변동성이 너무 심할 때 조금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그렇게 그 변동성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화 수업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한국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통화 수업 대외국들과 더 적극적으로 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은 혹시 이 외환 시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그동안 통화 수합 체결 국가를 많이 늘려왔고요. 예를 들자면 뭐 캐나다하고도 체결이 되어 있고, 근데 정말 그러니까 코로나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미국이 이제 통화 수합을 체결해 줬었는데, 코로나 때도 보면 한국이 요청하기 전에
미국이 스스로 판단해서 지금은 달러와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해서 먼저 미국이 손을 먼저 내밀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뭐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환율이 급등할 때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2022년도에도 그런 요구 언론에서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국내 기사들이 한미 통화사업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20년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막 원달러 1,440원대 예. 급등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환율이 오버슈팅 했었는데 글로벌 변수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는 달러와 유동성 문제는 없었거든요. 환율이 모든 통화에 대해서 급등하고 과대평가 오버슈팅 했던 국면이었고 달러와 유동성 측면에 문제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서 미국 측면에서 봤어도 이거 해봤자 별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유동성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은 환율이 급등하면 뭐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달러와 유동성은 문제 없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기자분들이 그런 언론 기사를 많이 쓰셨던 거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필요하면 한국은행이 그런 조치를 취할 역량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를 주셨고 오늘 정말 환율이라는 단어, 이 환율로서 혹은 원달러 환율로서 세계 경제를 좀 들여다보는 금리 결정과 물가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 톱니바퀴를 좀 연결해 가면서 그 관계성을 좀 규명하는 그런 토론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석형 박사님의 저서가 있죠.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 환율로서 경제를 읽는다. 오늘 1시간여 대담이 바로 그거였죠.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결정, 물가, 경제 펀더멘탈,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뭐 이런 무역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전체를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는데 아마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이 책에 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외환시장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이제 한 14년째 보고 있습니다. 네, 14년 외환시장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직간접적으로 체감하신 여러 현안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것에 경험에 깃대어서 이 외환시장의 흐름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접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됐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소감 말씀 한번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참여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교수님과 이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네. 막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저도 간혹 이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가끔 이제 이 대화 중에 건드려 주셔서 네. 저도 이제 와서 얻어가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도움 많이 받았고 정말 이 생물학 혹은 공학 영역에서는 그 통제 대상이 있어요. 생쥐한테 약을 주입하면 다른 집단에게는 약을 안 넣지만 밀가루 약을 주죠. 통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경제 사회적인 현상은 통제 집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하나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컨트롤 C에서 또 다른 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한국과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한국을 두 개를 놓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추정과 여러 접근, 여러 사고를 좀 해야만 그 세상이 더 들여다보는데 보일 텐데 아마
박사님과 제가 이 외환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외환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가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외환시장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그 작동하는 원리를 다양한 접근에서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경인난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